자, 여러분. 이 냄새나는 할망구가 저한테 미쳐서 전 재산을 바치겠다네요? 고마워. 그 5천만 원 우리 희진이랑 아주 잘 쓸게. 그동안 늙은이 비위 맞춰주느라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으니까. 믿었던 5살 연하 남편이 화려한 생일 축하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하객 앞에서 저를 주책바가지라 조롱하며 제 통장을 트로피처럼 흔들어대더군요. 그 옆에는 조카라던 젊은 내연녀가 제 반지를 끼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하지만 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통장이 사실은 놈이 제2의 인생을 지옥불로 끌고 갈 재앙의 씨앗이라는 걸 말이죠. 잠시 후 놈의 입에서 비명이 터지기까지 딱 3초. 과연 그 화려한 생일 잔치장은 어떻게 아수라장이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생 아프지 않고 돈 걱정 없는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커다란 50평 아파트 거실에 괴종시계 소리만 둔탁하게 울려 퍼졌어요. 째깍 째깍. 그 소리가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서 이영숙 씨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딱 1년. 킹사이즈 침대 옆자리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지요. 영숙 씨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주방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는데 물 넘기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부자인 게 무슨 소용일까요? 자식들은 유산 싸움하느라 발길을 끊었고 넓은 집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으르릉. 그때 소파 구석에서 늙은 말티즈 초롱이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 씨의 유일한 말벗이자 가족이었죠. 초롱아, 너도 잠이 안 오니? 그래. 나가자. 이놈의 집구석, 숨이 막혀서 못 있겠다. 영숙 씨는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집안의 적막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았거든요. 아파트 뒷산 산책로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데 영숙 씨는 초롱이 목줄을 꼭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영숙 씨가 멈칫하며 돌아가려던 찰나 초롱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 남자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초롱아, 안 돼. 이리 와. 영숙 씨가 다급하게 줄을 당겼지만 남자는 이미 고개를 돌려 영숙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 선한 눈매에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 5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멀끔한 인상이었어요. 어이쿠,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주인 닮아서 그런가? 남자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강아지 간식을 꺼내 내밀자 낯가림 심한 초롱이가 낼름 받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영숙 씨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죠. 누구세요? 이 시간에. 아,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 앞동 사는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서요. 잠이 안 와서 매일 이 시간에 나옵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다.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요? 경계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누그러졌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안개가 걷힐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말주변이 참 좋았어요. 자신이 대기업 부장 출신이며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주머니 속에 간식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독이 든 사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거실 형광등이 팍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천둥까지 치는데 집안이 암흑천지가 되니 영숙 씨는 덜컥 겁이 났지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퇴근 시간이 지났다며 받지 않았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려니 다리가 후들거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철 씨가 생각났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5분도 안 되어 공구함을 들고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 익숙하게 의자를 놓고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영숙 씨의 눈에는 그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가 땀을 닦으며 씩 웃는데 영숙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형광등 나가는 게 제일 서럽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저 부르세요. 저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영숙 씨는 고마운 마음에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식탁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숟가락을 부딪히며 밥을 먹는 풍경.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림이었거든요. 민철 씨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집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꼭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네요. 그 말에 영숙 씨의 마음의 빗장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빈틈을 이 사기꾼은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사단이 났습니다. 민철 씨가 울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이 갑자기 올랐는데 자금이 묶여서 갈 곳이 없어졌다는 뻔한 거짓말이었죠. 누님 딱 일주일만 거실 소파에서라도 자면 안 될까요? 찜질방은 도저히.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넓은 방을 놔두고 그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방 하나를 내주게 되었고 그렇게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도 옮겨주고 초롱이 목욕도 시켜주고 집안에 남자의 온기가 도니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손님이었던 민철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을 차리는데 민철이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누님, 또 김치찌개예요? 나 요즘 기력이 딸려서 소고기 좀 먹어야 하는데. 꽃등심으로다가 영숙 씨가 당황해서 말했죠.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요. 그리고 생활비가 이번 달에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자 민철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5살이나 어린데 이 정도 재롱값은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 대박 나면 10배로 갚는다니까 사람 참 쪼잔하게 구시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섬뜩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웃고는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영숙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억지로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거실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낄낄거렸고 영숙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불안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갈등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민철 씨가 낯선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누님 인사해요. 내 조카야.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취직 자리 구할 때까지만 며칠 신세 좀 지자. 영숙 씨는 멍하니 서서 그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진한 화장에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간 짧은 치마, 그리고 입안에서 짝짝거리며 씹고 있는 껌까지.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순박한 조카의 행색은 아니었지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잘 부탁드려요. 여자가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기분 나쁘게 끈적거리던지 영숙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민철 씨의 태도였어요. 야, 너는 어른한테 인사가 그게 뭐냐? 싹싹하게 좀 해. 그렇게 호통을 치는 척 하면서도 민철의 손은 은근슬쩍 여자의 허리춤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조카라잖아. 애써 의심을 눌렀지만 여자의 짐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망사, 속옷과 남자 향수 냄새는 영숙 씨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묘한 기류가 흘렀거든요. 새벽마다 여자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데 그때마다 민철 씨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키득. 분명 물 마시는 소리는 아닌데 부엌 쪽에서 남녀가 억누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영숙 씨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가면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뚝 떨어져서 냉장고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 영숙 씨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의 딸 지은이가 반찬을 싸들고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겁니다. 엄마, 나왔어. 게장 좀 가져와. 이게 뭐야? 지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대낮부터 거실 소파에 민철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조카라던 여자가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으니까요. 집꼬라지가 가관이었죠.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철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하더군요. 아니, 따님 오셨네. 인사가 좀 과격하시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남자 누구냐고. 지은이가 영숙 씨를 다그치자 영숙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다.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아는 분? 엄마, 노망 났어? 생판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여?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자 민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지은이의 손목을 낚아챘죠. 이봐요, 따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어머니 외로워서 밤마다 오실 때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혹시나 유산 축날까봐 달려온 거요? 그 말은 지은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죠. 뭐라고요? 이 사기꾼 같은 게 어디서? 사기꾼? 내가 이 집 형광등 갈고 보일러 고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식보다 낫다고 했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철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민철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 질렀죠. 그때 영숙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두의 시선이 영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나가. 당장 나가.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인간 편드는 거야? 그래.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내 집에 누구를 들이든 무슨 상관이야. 사실 영숙 씨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철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저 여자가 조카가 아닐 거라는 불안감.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철을 내쫓으면 다시 그 끔찍한 내 마음 같고 장난친가 콩밥 먹으면서 몸으로 때워라.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더 컸던 겁니다. 딸은 언젠가 돌아가겠지만 민철은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영숙 씨의 눈에서 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진짜 후회 안 해?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훔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마이너스. 육중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죠. 남겨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철이 슬그머니 다가와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누님 잘하셨어요. 자식 다 소용없다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달콤하게 변해 있었지만 영숙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조카라던 여자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고 있는 그 섬뜩한 표정을요. 이제 영숙 씨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로 호랑이 굴의 문을 걸어 잠근 셈이 되었죠. 딸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영토 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민철 씨의 행동거지에 거칠 것이 없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으아, 잘 잤다. 누님 밥 줘요.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민철 씨의 차림새 때문이었죠. 그가 입고 있는 그 회색 줄무늬 파자마. 그건 죽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그래서 영숙 씨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유품이었습니다. 아니, 민철 씨, 그걸 왜 입었어요? 그건 남편 옷인데.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철 씨는 배를 벅벅 긁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
내 옷이 빨래통에 있길래 꺼내 입었지. 뭘 그리 놀라요? 형님이 나 입으라고 빌려주신 셈 치면 되지. 사이즈도 딱 내 거네. 아주. 그러면서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데 그 뻔뻔한 뒤태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영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옷을 입고 남편의 자리에 앉아 남편의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 남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영숙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금 싫은 소리를 했다가 이 남자마저 토라져서 나가버리면 정말로 혼자가 된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민철의 길들이기는 아주 은밀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눈과 귀를 서서히 가리기 시작했죠. 오후 2시 영숙 씨가 문화센터 노래 교실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민철이 현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님 어디 가시게? 노래 교실? 응, 오늘 신곡 배우는 날이라. 민철이 쯧쯧 혀를 차며 영숙 씨의 옷매무새를 지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누님, 거기 가지 마요. 내가 어제 슈퍼에서 들었는데 거기 할망구들이 누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젊은 남자 끼고 산다고 꽃뱀이니 뭐니. 뭐, 누가 그래? 난 그런 적 없어. 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민철은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누님이 얼마나 고상한데. 근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랑 놀아요. 내가 노래 불러줄게. 응? 결국 영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던 거죠. 그날부터 민철은 영숙 씨의 외출을 하나둘씩 통제했습니다. 동창 모임은 돈 자랑하는데 뭐하러 가냐. 병원은 돌팔이 의사들 믿지 말라며 못 가게 했지요. 대신 그는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강남 사모님들만 먹는다는 비타민이야. 한 알에 5만 원짜린데 내가 아는 형님 통해서 어렵게 구했어. 누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초록색 알약 2개. 영숙 씨는 그게 고마워서 꿀꺽 삼켰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잠만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비몽사몽 소파에 늘어져 있는 동안 민철과 그 조카라는 여자가 안방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민철이 잠시 외출한 사이 답답함을 못 이긴 영숙 씨가 몰래 시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 어귀에서 누군가 영숙 씨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숙 언니 아니요? 돌아보니 문화센터 단짝이었던 오미정 씨였습니다. 화통한 성격에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별명이 확성기인 동생이었죠. 아이고 미정아, 오랜만이다. 영숙 씨가 힘없이 웃자 미정 씨는 대뜸 영숙 씨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됐네.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숙 씨가 얼버무리자 미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혹시 그 젊은 남자랑 아직도 같이 살아? 영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언니가 5살 연하 제비한테 홀려서 딸내미까지 내쫓았다고. 언니 정신 차려. 그 남자 눈빛이 안 좋아. 내가 관상은 좀 보잖아. 사람 착해. 함부로 말하지 마. 영숙 씨가 발끈해서 돌아서려는데 미정 씨가 던진 한마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착하긴 개뿔. 내가 엊그제 읍내 다방에서 봤어. 어떤 젊은 년이랑 히히덕거리면서 언니 통장 얘기하던데 할망구라고 하면서 순간 멍했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민철과 조카가 나누던 은밀한 대화, 방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영숙 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속았다는 걸 인정하면 딸을 내쫓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비참해지니까요. 너 잘못 봤겠지. 내 조카야, 조카. 사람 이간질하지 마. 영숙 씨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지만 장바구니를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밥상에 갈비찜이며 잡채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말이죠. 누님, 오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야. 민철은 촛불 켠 케이크까지 들고 나와 생쇼를 벌였습니다. 영숙 씨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싹이 그의 환한 미소 앞에서 다시금 흐물흐물 녹아내렸죠. 그래, 미정이가 잘못 봤을 거야.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영숙 씨는 몽롱한 기분에 취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는데 민철이 뜸을 들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사실은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베트남에서 커피 사업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번에 투자하면 딱 3개월 만에 원금 2배로 불려준대요. 사업? 네.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딱 6천이 모자라네. 적금 만기가 다음 달이라. 그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님 통장에 있는 거 딱 5천만 빌려줘요. 내가 다음 달에 이자 500 붙여서 바로 갚을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요. 나 한 번만 믿어줘요. 네. 5천만 원. 남편의 사망보험금 중 남은 돈과 영숙 씨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생선, 팔아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이 합쳐진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민철 씨, 그 돈은 안 돼. 내 목숨줄이야. 그러자 민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잡았던 손을 획 뿌리치더군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그동안 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밥 해줘, 청소해줘, 말동무 해줘. 파출부 써도 월 300은 줘야 해요. 근데 고작 돈 5천이 아까워서 나를 못 믿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관둡시다. 내가 병신이지. 누님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머슴으로 본 거야. 나 나갈게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민철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짐 가방을 꺼내 우당탕거리며 짐을 싸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영숙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영숙 씨. 적막한 집, 딸의 빈자리, 미정 씨의 경고, 그리고 민철의 분노.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방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민철 씨, 가지 마. 내가 줄게. 문 안쪽에서 짐을 싸는 척하던 민철이 소리 없이 입꼬리를 찢어지게 올리며 조카에게 윙크를 날리는 모습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안방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숙 씨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도장과 자신의 인감, 그리고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죠. 이걸 내주는 순간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풀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도장을 자꾸만 놓칠 뻔했으니까요. 누님,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 죽어서도 안 잊을게. 민철이 무릎을 꿇고 영숙 씨의 두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눈물 참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먹잇감을 눈앞에 둔 악어의 침 같은 것이었죠.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 씨, 이거 내 피 같은 돈이야. 잘못되면 나 진짜 죽어. 알지? 나이고 누님도 참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다음 달이면 이자 쳐서 딱 갖다 놓는다니까? 이제 우리 꽃길만 걸어요. 민철은 통장과 도장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돈이 문제냐? 사람이 중요하지.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통장을 챙겨들고 뒤돌아설 때 입가에 번지던 그 섬뜩하고 비열한 미소를요. 그것은 마치 쥐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돈이 넘어가자 집안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밥투정을 하지 않았고 조카라던 여자도 영숙 씨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이거 제가 산 팩인데 한번 붙여보세요. 피부가 고와지시네. 여자가 차가운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여주는데 영숙 씨는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작업 다 됐어. 며칠만 기다려. 확실하다니까. 목소리를 죽였지만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죠. 영숙 씨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고는 베트남 선배예요. 사업 잘 되고 있대요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게다가 그 조카라는 여자, 희진 씨. 처음엔 민철을 삼촌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호칭이 묘하게 뭉개지더군요. 삼촌, 이거 먹어봐. 실수라고 하기엔 눈빛 교환이 너무 잦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식탁 밑으로 발이 닿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킥킥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꼬리를 물었지만 이미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건넨 상태에서 의심은 곧 공포였으니까요. 자신이 틀렸기를 제발 저들이 진짜 가족이기를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철이 영숙 씨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찜질방으로 보냈습니다. 누님 찌뿌둥하잖아. 가서 땀 좀 쫙 빼고 와요.
나랑 희진이는 집 대청소 좀 해놓을게. 영숙 씨는 못 이기는 척 양머리 수건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 왔다는 것을요. 다시 갈까? 아니야, 귀찮게. 망설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자기야, 아하하.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여자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진 민철의 목소리. 야, 살살 웃어. 옆집 들리겠다. 아따, 그 할망구 진짜 멍청하지 않냐? 눈물 몇 방울 흘려주니까 통장을 덥석 내주네.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영숙 씨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망구, 냄새나는 늙은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리릭. 평소보다 100배는 크게 들리는 기계음 소리에 안쪽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영숙 씨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 두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민철은 팬티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 위에는 조카라던 희진이 민철의 배 위에 올라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영숙 씨가 아끼던 화분이 깨져 흙이 쏟아져 있었고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려 있어 마치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식탁 위에 펼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통장, 도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인 금시계까지. 그들은 영숙 씨의 인생을 안주 삼아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민철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진은 비명을 지르며 민철의 등 뒤로 숨었죠.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뿐이었죠. 니들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러자 민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당황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아씨, 분위기 다 깨졌네. 그러게 왜 일찍 들어오고 지랄이야, 지랄이. 민철은 이제 연기를 집어치웠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삐딱하게 서서 영숙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셨으니까 말할게요. 그래요, 우리 사귀는 사이고. 이 친구 내 조카 아니에요. 내 와이프 될 사람이지. 뭐라고? 그리고 누나 통장 돈 이미 다 뺐어요. 어차피 늙어서 쓸 데도 없잖아. 우리가 젊은데 더 급하지 않겠어? 그거 유산 미리 준 셈 치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영숙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철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영숙 씨를 툭 밀쳐버렸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구는 영숙 씨. 그 모습을 보며 희진이 껌을 씹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오빠, 그냥 가자. 짐 다 쌌잖아. 냄새나서 더 못 있겠어. 그래, 가자. 어이, 영숙 씨. 그동안 밥은 잘 얻어먹었소다. 신고할 생각은 마쇼. 누나가 직접 도장 주고 비밀번호 알려줬잖아. 증여야, 증여. 경찰이 내 편일까? 치매 걸린 할머니 편일까? 두 사람은 챙겨둔 짐 가방과 영숙 씨의 폐물함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영숙 씨는 기어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가지마.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하지만 민철은 영숙 씨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막. 하지만 이번 정막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존감마저 짓밟힌 채 지옥 밑바닥에 홀로 남겨진 완벽한 절망의 침묵이었으니까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영숙 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통곡 소리가 텅 빈 50평 아파트를 가득 메웠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깨진 화분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만이 그녀의 눈물과 섞여 검게 번져갈 뿐이었죠. 민철과 희진이 떠나간 자리는 마치 폭격 맞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덜컹거렸고 깨진 화분 흙은 거실 바닥에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죠. 영숙 씨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거실에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 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춥다. 한참 만에 터져나온 혼잣말은 공허했습니다. 영숙 씨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그들이 먹다 남긴 치킨 뼈와 맥주 캔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끈적한 양념이 묻고 날카로운 캔 조각에 베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쓰라림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으니까요. 그때 식탁 밑 구석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민철이 흘리고 간 라이터였습니다. 그걸 집어드는 순간 영숙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 태워버릴까? 이 집도 나도 저 더러운 기억들도 다. 치솟는 충동에 라이터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탁, 탁, 탁.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민철의 비웃는 얼굴이, 딸 지은이의 우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병신, 천치 같은 년. 죽어, 그냥 죽어버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과 함께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이었습니다. 기어다시피 해서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의료진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 영숙 씨는 링거를 꽂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노모를 모시고 온 아들이 의사에게 우리 어머니 꼭 좀 살려주세요. 라며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죽으면 누가 울어주나? 딸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장례식엔 와줄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숨쉬는 공기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검사비가 없어서 퇴원한다니까요? 그냥 약이나 지어줘요.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 시장통에서 마주쳤던 미정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이 몰골을 자신이 사기꾼에게 당해 알거지가 된 꼴을 남에게 들키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미정 씨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를 걸치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4층, 옥상이었죠.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높이, 평소 같았으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지도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눈 딱 감고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배신감도 다 끝나는 거야. 영숙 씨는 난간을 잡고 한쪽 다리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환자복 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텅 빈 집, 민철의 따뜻했던 거짓된 손길, 그리고 딸의 마지막 뒷모습. 지은아, 엄마 용서하지 마라. 엄마가 갈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지매요.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영숙 씨의 허리춤을 와락 낚아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시멘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 좀 죽게 내버려둬. 영숙 씨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영숙 씨를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못 놓는다. 죽을 힘 있으면 그놈 잡아서 족쳐야지. 왜 엄한 목숨을 버리는데? 억울하지도 않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미정 씨가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언니도 당했지? 그 개자식 최민철한테 당한 거 맞지? 옥상 바닥에 주저앉은 두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정 씨는 영숙 씨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언니야, 나도 죽고 싶었다. 그놈이 내 암 수술비 5천만 원 들고 날랐을 때 나도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영숙 씨의 멍한 눈동자가 서서히 미정 씨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암, 수술비. 그래, 내가 그놈 법적 아내다.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았는데 내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수술 미루라고 꼬드긴 놈이야. 사람이 아니다. 악마 새끼다. 미정 씨가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최민철은 전국의 외로운 중년 여성들만 노리는 전문 혼인 빙자 사기꾼이었고, 미정 씨는 그놈을 잡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1년 넘게 추적해왔던 겁니다. 언니, 우리가 죽으면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살아서 그놈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 봐야 할 거 아니가. 미정 씨의 절규는 영숙 씨의 죽은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저놈은 또 다른 여자를 울리겠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영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눈물이 아니라 도끼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차가운 옥상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릴 만큼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맡에 누군가 엎드려 울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딸 지은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 차림으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에 지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늙어서 노망이 났어.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리다가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흑흑. 영숙 씨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사죄하자 지은이가 기겁하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일어나. 내가 미안해. 엄마 외롭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아니야, 내가 죽을년이다. 아빠 볼 면목이 없어서. 5천만 원, 그게 어떤 돈인데. 영숙 씨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자 지은이가 영숙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돈 안 잃어버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그놈이 통장이랑 도장 다 가져갔는데. 지은이는 울먹이던 표정을 거두고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죠. 잔액 5,250만 원. 영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민철이 가져간 통장에 있던 돈이 그대로 딸의 핸드폰 화면 속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그 사기꾼 자식이랑 싸우고 나갔잖아. 근데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엄마 몰래 집에 들렀어. 엄마 문화센터 갔을 때. 집에? 엄마가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는지 내가 뻔히 알잖아. 장롱 깊숙한 곳 이불 사이.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돈부터 내 계좌로 다 옮겨놨어. 그럼 그놈이 가져간 통장은 빈 껍데기지. 10년 전에 만기돼서 해지한 깡통 통장. 엄마가 안 버리고 모아둔 거 기억나서 그것만 그 자리에 넣어놨어. 도장은 내가 파서 둔 막도장이고. 영숙 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민철이 그토록 소중하게 품에 안고 춤까지 췄던 그 통장이 잔액 0원짜리 쓰레기였다니. 그놈이 멍청해서지 통장 정리도 안 해보고 들고 튄 거야. 비밀번호? 엄마가 알려준 번호는 맞겠지만
안에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지은이가 씩씩거리며 말하는데 영숙 씨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죠. 하지만 곧이어 머릿속에서 파밭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지금 그놈은. 그때 병실 커튼이 젖혀지며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딸내미 똑소리 나네. 그래, 돈은 지켰고 이제 그놈한테 죗값을 물려줘야지. 미정 씨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침대 위에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제2의 인생, 사업가 최민철의 새 출발 앤드 생일 축하연 장소는 시내에서 제일 비싼 S호텔 연회장. 일시는 바로 내일 점심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산악회 회원들 꼬셔서 투자금 뜯어내려고 가짜 생일잔치를 연대요. 거기서 우리 돈 훔친 걸로 떵떵거리며 한턱 내겠지. 지가 빈털터리인 줄도 모르고. 영숙 씨는 전단지 속 활짝 웃고 있는 민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낡은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몸도 성치 않은데. 지은이가 말렸지만 영숙 씨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그 유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아니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지은아, 집에 가자. 엄마 꽃단장 좀 해야겠다. 꽃단장? 그래. 내 인생 망치려던 놈 인생이 박살나는 꼴 맨 앞줄에서 구경해줘야지. 그리고 영숙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마음 갖고 장난친가? 아주 톡톡히 받아낼 거다. 이자는 필요 없어. 원금이랑 뺨따기로 갚아주지. 병실 창문에 비친 영숙 씨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 여자의 복수 어벤져스가 결성되었습니다. 무대는 화려한 호텔, 배우는 준비됐고 이제 악당을 위한 지옥의 커튼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S호텔 그랜드 볼룸. 이곳은 그야말로 욕망의 용광로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더 번들거리고 있었죠. 최민철은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대여한 이태리제 턱시도를 입고 무대 중앙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내조의 여왕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희진이 서 있었는데 목에 감은 진주 목걸이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연신 우아한 척 손을 흔들어 대더군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다낭에 여의도 면적 2배만 한 커피 농장을 샀습니다. 이제 커피만 열리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민철이 침을 튀기며 허풍을 떨자 산악회 회장 김 씨가 벌떡 일어나 선창했습니다. 역시 최 회장이야. 우리 산악회의 자랑. 최민철. 사람들이 연호하자 민철은 마이크를 잡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인생의 교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 특히 여자는 늙으면 추해집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제가 최근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는 청중을 향해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영숙 씨를 안주 삼아 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동 사는 이모 할머니라고 있는데, 쯧쯧. 나이 68배 주책맞게 저한테 연정을 품더라고요. 밤마다 무섭다고 와달라, 보일러 고쳐달라. 제가 봉사하는 셈 치고 좀 놀아드렸는데, 글쎄, 저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느라 혼났습니다. 하하.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최 회장이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늙은이도 홀리지. 그 할머니 노망났나 봐. 희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그 할머니 냄새나서 힘들었다며? 그래도 우리가 자선 사업한 셈 쳐야지. 호호. 두 사람은 영숙 씨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잔이 깨지기까지 불과 30초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제 성공 신화가 담긴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명 낮춰주세요. 민철의 신호에 장내가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 불빛이 쏘아졌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귀에 날카로운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칙, 칙. 그리고 화면에 뜬 것은 푸른 커피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한 영숙 씨의 집 거실. 민철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질은 투박했지만 음질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죠. 아따, 그 영숙이 할망구 징글징글하네. 야, 희진아. 너 락스 좀 더 뿌려라. 노인네 냄새가 소파에 배서 빠지질 않네. 오빠, 근데 그 딸년이 눈치채면 어떡해? 경찰 부르면 우리 끝장 아니야? 걱정 마. 그녀는 지 엄마 버린 페류나라니까? 그리고 영숙이는 멍청해서 내 말만 믿어. 눈물 몇 방울 흘려주니까 5천만 원 든 통장을 덥석 내주더라. 으하하. 대한민국 1등 호구야, 호구.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 담당 누구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화면 속 민철이 산악회 회원 명단을 보며 비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 이 인간은 대머리 까져가지고 돈만 많아. 이번 환갑잔치 때 이 인간들한테 투자금 5억 땡기면 우리 바로 필리핀으로 뜨는 거야. 알았지? 다들 멍청해서 이자 많이 준다 하면 눈이 돌아간다니까?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뭐, 대머리, 멍청해.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기꾼 새끼, 우리 돈 먹고 튀려고 했어? 잡아. 저놈 잡아. 민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거 다 조작이에요.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그 입 닥치지 못해. 쩌렁쩌렁한 일갈과 함께 연회장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입구에 선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영숙 씨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딸 지은이, 왼쪽에는 미정 씨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꼿꼿한 자세로 뚜벅뚜벅
레드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개선장군 같은 그 기세에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죠. 누님? 민철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숙 씨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민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냄새나는 호구라고? 그래, 어디 그 호구한테 혼 좀 나봐라. 영숙 씨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객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저놈은 사업가가 아니라 제 노후 자금과 마음까지 훔쳐간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여기 제 딸과 저놈의 진짜 법적 아내가 증인입니다. 미정 씨가 앞으로 나서며 민철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 최민철, 내 암 수술비 내놔. 너 때문에 수술 미루다가 나 죽을 뻔했어. 이 인간 말종아. 민철은 궁지에 몰리자 옆에 있던 희진을 냅다 밀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 이 여자가 시킨 겁니다. 이 여자가 꽃뱀이에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요. 그러자 희진이 기가 막히다는 듯 민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나 꼬셨잖아. 빚 갚아준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꽃뱀? 두 남녀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꼴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 영숙 씨의 호통에 두 사람의 싸움이 멈췄습니다. 민철은 헝클어진 머리로 품 안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좋아. 다 까발려졌네. 그래, 나 사기꾼이다. 어쩔래? 돈은 이미 내 손에 있어. 누님이 직접 도장 찍어준 이 통장에 5천만 원, 그리고 김 회장님이 어제 입금한 예약금 6천까지 다 있다고. 그는 통장을 인질처럼 흔들어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이 돈 다 태워버릴 거야. 내 돈 못 가져가면 아무도 못 가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불안에 떨 때 영숙 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아, 너 정말 불쌍하구나. 끝까지 멍청해서. 그 통장 한번 열어놔 봐라. 잔액이 얼마인지. 영숙 씨의 여유로운 태도에 민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장 안쪽 면은 백지처럼 깨끗했습니다. 아무런 숫자도 찍혀 있지 않았죠. 이게 뭐야? 왜 인쇄가 안 돼 있어? 옆에 있던 지은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폰뱅킹 몰라요? 엄마 통장 돈, 내가 진작에 인터넷 뱅킹으로 싹 다 옮겨놨어. 그리고 그 통장, 엄마가 10년 전에 쓰다 버린 해지된 깡통 통장이야. 아저씨는 0원짜리 쓰레기 들고 좋다고 춤춘 거라고. 거짓말. 내가 어제 김 회장 돈 입금된 거 확인했는데. 이번엔 김 회장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알려준 계좌 번호가 틀렸다길래 입금 안 했어. 멍청한 놈, 지가 불러준 번호도 못 외워? 민철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 민철이 훔쳐갈 것을 대비해 통장 맨 뒷장에 적어둔 계좌번호 메모를 교묘하게 바꿔치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민철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원, 빵원, 내 돈.
으악. 민철이 괴수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민철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민철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나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미수잖아요, 미수. 억울해요. 민철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들 등골 빼먹으려 한 죄, 감옥 가서 반성하세요. 데려가. 끌려가던 민철이 영숙 씨 앞을 지날 때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누님, 누나, 나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정이 있잖아. 내가 형광등 갈아줬잖아. 누나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 영숙 씨의 마음이 흔들릴 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짱 마이너스. 호텔 로비가 울릴 정도로 강력한 뺨따기였습니다. 민철의 고개가 90도로 돌아가고 입안에서 핏물이 터졌습니다. 영숙 씨는 붉어진 손바닥을 털며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야, 이놈아. 외로움? 그래, 나 외로웠다. 근데 너 같은 놈한테 위로받느니 차라리 평생 고독사하는 게 낫다. 이건 내 밥값. 이건 내 마음 다친 값. 그리고 그녀는 신고 있던 효도 신발로 민철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초롱이 발로 찬 값이다. 감옥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민철과 희진이 개 끌려가듯 경찰차에 실려가고 호텔 지배인이 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행사비 1,500만 원은 누가 내요? 저 사기꾼 놈들 지갑 다 털어. 아수라장이 된 호텔 로비에 통쾌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미정 씨와 김 회장, 그리고 피해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죠. 소란이 잦아들고 호텔 밖 벤치에 영숙 씨와 지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기된 영숙 씨의 볼을 식혀주었습니다. 지은이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 외로운 줄도 모르고.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엄마 방치했어. 내가 죄인이야. 영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살았다. 그놈한테 홀려서 너 내쫓았을 때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 이제 나 자주 올게. 반찬도 해오고 주말엔 와서 자고 갈게.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놈들 만나지 마. 알았지? 오냐, 알았다. 깡통 통장 만들어준 우리 딸이 최고다. 두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 젖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멀리서 미정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언니, 지은아, 뭐해? 우리 뒤풀이 가야지. 김 회장님이 오늘 기분 좋다고 돼지갈비 쏘신대. 갈비, 좋지. 가자, 지은아. 오늘 엄마가 노래 한 곡 뽑아야겠다. 영숙 씨가 벤치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에 든든한 딸과 친구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텅 빈 통장은 깡통이었을지 몰라도 영숙 씨의 인생은 이제 진짜 배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